가정하죠. 알파가 베타를 결정한다. 그쵸?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알파의 값이 릴레이션 하나 그려보자. 릴레이션 하나 그렸을 때 전에 저희가 디파트먼트라는 그런 릴레이션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그 슬라이드가 없어서 손으로 그리는데 릴레이션이 뭐가 있었냐면 아이디가 있었고 보이나요? 글씨가 너무 작나요? 밴드 보이나요? 너무 좁죠? 저 여기 창문 좀 열면 시원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나요? 한번 열어볼래요? 릴레이션 그리면 아이디 릴레이션 그리지 않고 그냥 애트리뷰트만 쓸게요. 네임 디파트먼트 네임 빌딩이 있었죠. 그쵸? 아이디를 알면 우리가 그 아이디를 가지는 인스트럭터의 네임을 알 수 있고 인스트럭터가 속한 디파트먼트 네임을 알 수 있고 그 속한 학과가 존재하는 위치하는 빌딩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아이디는 작아서 미안합니다. 쓸 공간이 없어서 네임이라고 쓸 수도 있고 아이디가 이름을 결정한다. 오케이? 또는 디파트먼트가 될 수도 있고 디파트먼트 네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는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오케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여하튼 디펜던시가 있을 때 아래의 두 조건을 충족을 하면 우리가 BCNF로 만족한다. 이 보이스 코드 노멀 폼을 BCNF라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BCNF를 만족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둘 중에 하나 만족하면 돼요. 하나는 알파와 베타를 결정할 때 이게 트리비얼한가? 그래서 트리비얼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BCNF에 들어간다. 트리비얼이 뭐냐?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ID가 있고 뒤에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 보면 지금 결정하는 걸 보면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걸 결정하죠. 이때 이렇게 만약에 왼쪽 오른쪽이 같은 경우 이 경우도 우리가 트리비얼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오른쪽에 나오는 게 왼쪽에 나오는 것에 서브셋이면 그러면 또 충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네임이 있었다. 그러면 베타는 알파에 포함이 되죠. 그렇죠? 이 경우도 트리비얼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또는 알파가 릴레이션 R에서 슈퍼K인 경우 캔디데이트 키가 아니라 슈퍼K인 경우 그 경우에도 충족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얘기하던 인스트럭터 디파트먼트 릴레이션에 대한 얘기죠. 보면 이그젠플 스키마는 BCNF를 충족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
보시면 이 테이블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아이디가 있고 이름이 있고 셀러리가 있고 그다음에 디파트먼트 네임이 있을 때 빌딩과 예산 정보는 디파트먼트 네임을 따라갔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빌딩이라는 게 디파트먼트의 그리고 버짓도 디파트먼트의 버짓입니다. 그러니까 디파트먼트 네임에 따라서 즉 디파트먼트 네임이 뭐 컴퓨터 사이언스면 컴퓨터 사이언스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이 얼마인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이면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이 어느 빌딩에 있는지 예산은 얼마인지 이걸 쭉 따라갔다는 거죠. 그걸 일단 머릿속에 두시고 다시 보시면 즉 디파트먼트 네임이 빌딩과 예산 정보를 결정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디파트먼트 네임이 이 릴레이션에서 슈퍼키이냐 슈퍼키가 아니죠. 왜냐면 지금 인스트럭터의 아이디와 네임과 셀러리가 있는데 인스트럭터를 우리가 학과 네임만 가지고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산업과에 그러니까 같은 학과에 소속하는 여러 명의 인스트럭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디파트먼트 네임은 슈퍼키가 아닙니다. 그래서 DCNF로 만족하지 않아요. 오케이? 교수님, 아까 전에 그 두 조건을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고 네. 하셨는데 저 하나만 충족하면 되나요? 충족하려면 이게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베타가 알파여야 되는데 충족하지 않잖아요. 그거랑 이 밑에 슈퍼키이냐 두 개 중 하나 만족해야 되는데 지금 둘 다 만족을 안 하죠. 오케이? 클리어한가요? BCNF 만족하지 않으니까 즉 노멀폼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노멀폼에 만족하게끔 결국 또 디컴포징을 해야 되는 건데 쪼개져야 되는데 테이블을 보시면 지금 우리 아까 이제 왜 BCNF 만족하지 않는지 알파 베타로 그림을 그렸었죠. 즉 아까 여기서 지금 알파 베타가 논트리비얼한 디펜던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알파는 네임이고 뒤에 빌딩 그다음에 예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죠.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쪼개지냐? 여기 보면은 두 개로 쪼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는 알파랑 베타랑 유니온한 걸. 그래서 제 글씨 못 쓰는 거 같아요. 이때 아파는 제가 글씨를 못 쓴 것도 있지만 칠판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하여튼 테이블 두 개 나눴을 때 지금 애트리뷰트들 써놓은 겁니다. 디파트먼트 네임, 빌딩, 버짓으로 테이블 하나 만들고 그리고 아까 릴레이션에서 우리 빼먹은 거 먼저 베타에서 알파를 빼야 되는데 보시면 공통으로 가지는 교집합이 없죠. 그러니까 베타는 그 자체의 이력이냐. 오케이? 그러면
기존의 릴레이션 안에서 빌딩과 버짓을 뺀 나머지를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뭐 있었죠? 아이디, 네임, 셀러리. 그리고 디팔트먼트 네임도 여기 포함이 안 되죠. 그러니까 디팔트먼트 네임도 써야죠. 그러면 이 두 개로 쪼개진다. 애트리뷰트예요 다. 이해가 되나요? 밑에 다 써있지만 어쨌든 한 번 더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다. 이렇게 쪼개지고 나면은 지금 첫 번째 것도 디팔트먼트 네임에 지금 빌딩과 버짓이 다 펑셔널 디펜던스를 갖는데 디팔트먼트 네임이 이 테이블에서는 이제 슈퍼키가 될 수 있죠.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원래 아이디가 슈퍼키이고 구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둘 다 BCNF 만족할 수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더 쪼개지는 않아도 된다. 질문 있으신가요? 자, BCNF 좋은데 다 좋은데 너무 잘게 쪼개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릴레이션이 하나 있는데 그 릴레이션에 A와 B와 C 애트리뷰트를 각각 애트리뷰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릴레이션 하나에서 그때 A와 B 유니온이 C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C가 B를 결정을 합니다. 좀 더 그럴싸하게 이그젠플을 만들어서 보면 우리 주소를 보면 거리명 그리고 도시 이름 가지고 우편번호 구할 수 있죠. 물론 좀 큰 동네면은 좀 더 이제 그 번호 이런 것들 있어야겠지만 어쨌든 뭐 번호까지 다 있다고 가정하면 건물 번호까지 다 있다고 가정하면 어쨌든 우리 우편번호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우편번호를 알고 있으면 사실 도시 정보를 알 수 있죠. 지금 그게 이 펑셔널 디펜던스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BCNF를 만족하냐? BCNF를 만족하지 않아요. 이 테이블은. 왜냐? 이 디펜던시로 봅시다. A와 B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스트립과 CT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국 이 CT와 스트리트를 가지고 있다는 건 주소 거의 풀 주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건물 그 주소량까지 번호까지 있으면 그 경우에는 구분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만약에 G 코드가 같더라도 얘들이 슈퍼키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이 디펜던시에서 C가 슈퍼키가 될 수 있느냐? G 코드만 가지고 우리가 스트릿 정보나 CT를 알 수는 없죠. 구분할 수가 없죠. 같은 우편 번호를 가지는 다른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거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만족이 안 돼요. 오케이? 그리고 더군다나 트리비얼하지도 않아요. 펑셔널 디펜던시가. 그래서 쪼갰어요. 어떻게 쪼갰냐? 아까 우리 그 뭐죠? BCNF 하는 것처럼 쪼갰습니다. 어떻게 아까 했냐? 합집합과 맞을걸요? 그랬을 때 아까 C에서 B였나요? C에서 B였던 것 같은데 요약하면 BC
베타는 B죠. 아 C구나. 아니죠. 베타는 B죠. B 그리고 베타는 C인데 교집합 없으니까 A, B, C에서 B만 빠졌으니까 얘는 AC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와 C를 가질 AC와 BC를 가질 때를 지금 예시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쪼개면 펑셔널 디펜던시가 보장이 되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A에서 C로 가는 보장이 안 되죠. 테이블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각 지금 분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뭐 암시되고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펑셔널 디펜던스가 보장이 안 된다. BCNF는 너무 잘게 쪼갠다 라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BCNF보다 조금 더 약한 게 필요하지 않냐 라는 게 이 슬라이드에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저거 전 페이지 그 알파 베타 어떻게 나왔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본 게 이 두 개가 있었죠. 근데 A, B는 슈퍼키예요. 그리고 C를 결정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BCNF를 깨지 않는데 얘를 보면 얘를 다시 알파와 베타에 대입을 해보면 C가 슈퍼키인가? 아니죠. 우편번호 같은 녀석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B가 C를 포함하고 있냐? 다시 B가 C의 서브셋이냐? 그것도 아니죠. 서로 관계가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 조건이 지금 깨지고 있죠. 그 BCNF 조건을 깨고 있죠. 이 디펜던시가. 그래서 C랑 B를 가져온 거예요. 여기서. 그랬을 때 알파와 베타니까 알파와 베타의 유니온은 C와 B의 유니온이니까 BC가 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테이블은 릴레이션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해야 되는데 서로 교집합이 없죠. B와 C는. 그러니까 B만 남죠. 그래서 A, B, C가 있을 때 B만 뺀 A, C가 남는 거죠. 딜트에서. 그래서 A, C, B, C. 그래서 이 테이블이 나온다. 입니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가보면 BCNF가 결국에 디펜던시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보존해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펑셔널 디펜던시 바이올레이션 체킹하는 게 되게 뭐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나온 목적은 BCNF에서 뭔가 좀 조건을 완화시켜서 펑셔널 디펜던시를 보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려고 나온 게 썰드 노멀 포문이에요. 사실 뭐 노멀 포문이 5개가 있는데 우리가 수업에서 커버할 거는 여기까지예요. 그 뒤에 거는 현실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우리 커버를 할 건데, 보시면 결국에 여기서 계속 위컬 노멀 폼이라고 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 some redundancy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보통 우리 BCNF를 하든 앞에서 디컴포지션을 하든 리던던트한 데이터가 없게 만들려고 최대한 쪼개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썰드 노멀 폼에서는 어쩔 때는 좀 리던던트한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고, 펑셔널 디펜던시가 체크가 가능하대요. 조인 같은 거 안 해도. 그리고 언제나 로즐리스 조인, 우리가 지금 디컴포지션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로즐리스 조인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 이제 다시 얘기하면 디컴포지션에서 나온 릴레이션 가지고서 다시 조인 연산을 해서 리컨스트럭터를 했을 때 오리지널 릴레이션이 문제없이 나와야 된다는 거. 그게 보장이 된다는 거고,
또 계속 지금 같은 얘기 하고 있지만 디펜던시 프레저빙 디컴포지션이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차이냐? BNF랑 다시 BCNF랑 보시면 이 두 개의 조건은 그냥 BCNF에 있는 조건이랑 똑같은 조건이에요. 원래 있던 조건이에요. 근데 이 아래에 있는 조건이 있죠. 이 아래에 있는 조건이 추가가 돼서 그래서 third normal 폼이 이제 BCNF보다 이 조건 하나 더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까지 만족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뭐랄까 third normal 폼을 이제 충족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보시면 애트리뷰트 A가 있죠. 그 A가 B-알파에 있는데 B-알파가 뭐냐? 즉 다시 알파와 베타가 있을 때 이 알파가 만약에 캔디데이트 키면 그럼 우리가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그러면은 캔디데이트 키가 없겠죠. 근데 알파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시를 조금 들는 게 좀 더 수월할 것 같은데 일단 계속 진행해보면서 제가 예시가 있으면 예시 설명하고 예시가 생각이 나면 생각이 나는 대로 정확한 지금 예시가 떠오르진 않는데 이 조건이 하나 더 추가가 됐다라는 것을 일단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당연히 BCNF보다 3NF가 따지는 게 더 많죠. 즉 그러니까 껴주는 게 더 많죠. 얘네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셋 중에 하나 만족하면 그냥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BCNF만 만족을 하면 이 둘 중에 하나 만족한다는 거니까 당연히 third normal 폼은 만족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조건이 결국에는 미니멀 리렉션 오브 BCNF라고 해서 결국에 디펜던시 프레저빙 즉 펑셔널 디펜던시가 만약에 있을 때 그 디펜던시가 깨지지 않도록 즉 리던트한 그런 키들이 존재하더라도 펑셔널 디펜던시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 조건이 결국에는 리던던트한 데이터가 존재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조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결국에 그 3NF를 만족하는 그런 릴레이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릴레이션이 있죠. 근데 J, L, K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시면 지금 되게 중복되는 키들이 있죠.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지금 third normal 키 다시 그 third normal 폼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얘네 떨어져 나왔어야 돼요. 그쵸?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왔어야 되는 녀석들이에요. 중복이니까. 그쵸? 그 JL은 JL대로 따로 있었을 것이고 이런데 지금 어쨌든 그렇게 원래 떨어져 나갈 것인데 보시면 일단 먼저 펑셔널 디펜던시부터 볼게요. 우선 보면 J와 K가 L을 결정을 하죠. 그리고 보시면 주목되는 녀석이 없는데 다시 J와 K 이거 그대로 다시 쓰면 J1, K1 J2, K2 J3, K1
이랬을 때 얘들은 다 유니크하죠. 이 릴레이션에서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슈퍼키가 되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L은 이 릴레이션에서는 슈퍼키가 아니죠. 이 릴레이션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리고 K에서 얘를 포함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에 또 얘가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BCNF만 따지면.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얘가 지금 만약 근데 쪼개면 이런 관계가 다 보장이 안 되니까 아까처럼 막 LK 쪼개고 J에 막 남고 이런 식으로 나올 테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릴레이션이 두 개로 나눠져 버리면 이 펑셔널 디펜던스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3NF를 지금 활용을 하는 건데 그럼 지금 문제가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같은 녀석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원래 J에서 그러니까 J에서 고려하지 않는 데이터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애트리뷰트 J가 긴 그런 튜플도 있기 때문에 지금 널값도 들어가 있어요. 불필요하게 지금 스페이스를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BCNF랑 그런 3NF 있을 때 비교를 해보면 3NF는 결국에 뭐야 이게 그쵸. 디펜던스 프레저베이션 결국에 이게 그냥 된다는 그런 차이 하나밖에 없는 거고 3NF의 단점은 결국에 널밸류를 쓰던가 아니면 중복되는 그런 데이터가 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 차이밖에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강조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책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결국 왜 이 짓을 하고 있냐? 노멀라이제이션을 왜 하고 있냐? 스토리지 스페이스 조금 쓰려고 DB에서 그리고 업데이트 좀 더 빨리 하려고 그리고 데이터 인컨시스턴시 문제를 안 일으키려고 그리고 데이터 릴레이션십에서 보다 이제 명확하게 하려고 그리고 데이터를 추가하기 쉽고 그리고 좀 더 유연하게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쵸? 딱 1번 문제 나오기 좋죠. 업데이트는 왜 빠르죠? 다시 뭐라고요? 업데이트는 왜 빠르죠? 예를 들어서 릴레이션이 아까 우리 인스트럭터 디파트먼트가 있었잖아요. 네. 그쵸? 그거 하나로 넣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학과를 만약에 추가를 했어요. 아니면 하나의 애트리뷰트를 만약에 추가를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테이블에 있는 모든 튜플에 대해서 다 막 그 널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테이블이 쪼개져 있으면 그 테이블에 대해서만 우리가 업데이트하면 되니까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 양이 적어지겠죠. 그쵸? 네.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릴레이션을 최대한 테이블을 최대한 작게 만든다. 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디자인을 할 때에는 이 세 개 맞추려고 하는 건데 하나가 BCNF, 그다음에 로즐리스 조인, 그다음에 디펜던시 프레저베이션, 즉 이 두 개 합치면 그냥 3NF.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얘들을 다 충족할 수 없으면 그러면 이제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우리가 결국에 승인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하나는 디펜던시 프레저베이션이 깨질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NF를 쓰므로 인해서 리던던시가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건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DBMS를 쓰게 되면 그러니까 뭐 MySQL이든 오라클이든
여러 가지 DB가 있죠. 셉 하나든 뭐 다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쓰게 됐을 때 펑셔널 디펜던시를 뭔가 우리가 명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어요. 다만 그냥 슈퍼키 같은 거 우리가 세팅을 할 수 있으니 그런 슈퍼키까지는 세팅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 뭐 아까 얘기했던 뭐 트리비얼하네 이런 것들은 DBMS에서 기능으로 해주진 않아요. 그냥 우리가 펜과 종이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뭐 디펜던스 프레저빙 디컴포지션을 만약에 하더라도 SQL을 만약에 썼을 때 우리가 이걸 펑셔널 디펜던시를 만약에 효과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또 쉽지 않아요. 특히 왼쪽이 만약에 뭐 키가 아닌 경우 그런 경우에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길게 설명을 했지만 결국에 펜으로 하는 거 말고는 DBMS에서는 뭔가 테스트하기가 시스템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띄우려고 나와 있지만 우리 지금 함께 다 띄우리죠 결국에. 이런 공식 같은 게 있으면 결국에 우리가 그런 펑셔널 디펜던시 같은 것들 잘 세팅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띠오리 같은 걸 이용하면 펑셔널 디펜던시 같은 것들을 잘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에 잘 체크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여기서 지금 보면 암스트롱의 뭐 공리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것도 앞에서 그냥 다 한 내용이야 결국에. 그죠? 계속 보고 있죠 이거. 트리비얼하다는 내용. 그쵸? 그리고 만약에 알파와 베타가 이렇게 알파 같은 베타를 결정할 때 감마와 알파의 유니온이 감마와 베타의 유니온도 결정을 하죠. 이것도 앞에서 다 했죠. 우리 지금 펑셔널 디펜던시 얘기할 때. 그리고 이것도 알파가 베타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베타가 감마를 결정을 하면 결국에는 알파가 감마를 결정한다 라는 트랜지비티, 어그멘테이션, 리플렉서비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책에 보면은 이 룰들이 뭐 정당하고 완전하고 뭐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이런 사운드랑 컴플리트는 이상한 수학 때문에 하여튼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이 되고 정당하고 그리고 그냥 완벽하다. 그냥 끝. 더 이상 뭐 이 의미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케이? 질문 있으실까요? 또 이그젠플인데 이거 보시면 하나씩 봅시다. A가 H를 결정한다. 펑셔널티 있죠? 펑셔널 디펜던시 있죠? 그러면은 A가 B를 결정을 하고 또 밑에 보면은 B가 H를 결정하기 때문에 고로 트랜지비티 룰 때문에 A가 H를 결정한다. 그렇죠? 그리고 A와 I가 있을 때 보면 여기 지금 A와 C가 있죠. 그래서 A 그리고 어그멘테이션 해서 G, C, G 그쵸? 그리고 여기 보면은 C, G는 I 또 트랜지비티 하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C, G는 H, I다. 이거는 지금 이 두 개 가지고서 하는 거죠. 그쵸? 결국에 C, G는 C, G, H. 이거는 트리비얼하죠 그냥. 마찬가지로 C, G는 C, G, I. 이것도 트리비얼하죠.
그게 어그멘테이션 하면 C, G는 C, G, H, I 되죠? 다시 쓰면 C, G는 HL을 결정한다. 맞나? 조금 다르게 썼는데 다시 아래 것만 다시 해보면 다시 C, G, I 이거 가지고 더 했을 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C, G가 C, G, I를 결정한다 라는 걸 인포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C, G가 H 점 그러니까 여기에 어그멘테이션 룰로 C, G, I, H, I 하면은 트랜지비티로 해서 C, G는 H, I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케이? 네. 아, 힘들다. 자, 계속 뭔가 반복되는 듯한 그런 게 있습니다. 보면 알파가 베타를 결정했을 때 그리고 알파와 감마를 결정했을 때 알파는 베타와 감마의 유니온을 결정하고 그리고 알파가 베타 감마 유니온을 결정할 때 즉 역으로도 그게 부정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디셔널 룰이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알파가 베타를 결정을 할 때 그리고 감마 베타 유니온이 델타 결정할 때 그때 알파와 감마가 결정을 한다 라는 이건 써봐야 되겠는데 이건 알파와 베타가 펑셔널 디펜던스가 홀드가 되면 되는데 여기서 라고 했으니 이는 즉 저는 타구나 라고 하면 되겠네요. 질문 있으신가요? 자, 다음은 Dependency Preservation에 대한 내용인데 Functional Dependency FI가 있고 그걸로 구성된 Set of Dependency가 있어요. 그게 클로저로 Functional Dependency 그러니까 Functional Dependency 자체를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Functional Dependency로 인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다른 펑셔널 디펜던스까지 모두 포함한 것을 클로저 펑셔널 디펜던시라고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했지만 잊어버렸겠죠? 근데 어쨌든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 중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펑셔널 디펜던시를 우리가 FI라고 두고 얘기를 합시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런 펑셔널 디펜던시들을 모두 다 포함을 한 것에 클로저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런 펑셔널 디펜던시를 모두 다 합치고 이 펑셔널 디펜던시 가지고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펑셔널 디펜던시들을 다 여기다 넣었을 때 그것에 거기 나와 있는 모든 펑셔널리티와 기존의 펑셔널 디펜던시 이외에 그 펑셔널 디펜던시로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유추할 수 있는 펑셔널 디펜던시들이 같으면 디펜던시 프레저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로즐리스 조인이 있고 가능하고, 그리고 디펜던시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디펜던시를 보장하는 디컴포지션을 하기 위해서 3NF로 보장을 하는 그렇게 해야 디펜던시 프레저빙이 완전히 보장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폴스 노멀폼인데요. 픽스까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BCNF랑 같은 얘기인데 화살표가 두 개죠. 멀티밸리드 디펜던시 관련된 얘기입니다. 아까는 이제 우리 멀티밸리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었죠. 계속 그냥 하나의 밸류를 갖는, 아토믹한 밸류를 갖는 녀석에 대해서만 했는데, 얘는 멀티밸류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는 일종의 추가된 그런 노멀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크게 중요하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게 이제 5번째 노멀폼인데, fifth 노멀폼인데 조인 디펜던스까지 막 고려를 하는 건데 나중에 정말 전문가가 되실 때 아마 한두 번 쓸까 말까 그런 노멀폼이라고 들었습니다. 오케이? 자, 결국에 우리가 지금 앞에 그 6단원에서 ER 다이어그램을 왜 하고 있고, ER 다이어그램을 왜 그리고 있고, 그리고 노멀폼을 왜 따지고 있느냐, 결국에 데이터베이스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데이터베이스 디자인할 때 결국에 우리가 릴레이션 R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 R을 결국에 이제 ER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R이 처음에는 모든 애트리뷰트를 다 포함하는 그런 싱글 애트리뷰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앞에서 배운 뭐 BCNF라든지 아니면은 뭐 디펜던시를 보장하기 위한 3NF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서 작은 릴레이션으로 이제 쪼개려고 할 텐데, 만약에 우리가 ER 다이어그램으로 잘 처음부터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잘 만들었다면, 잘 디자인이 되었다면 사실 노멀라이제이션을 할 필요도 없고 할래도 안 됩니다. 너무 작게 우리가 보통 그 릴레이션을 ER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관계성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른 릴레이션과 관계성들을 따지고 프라이머리 키 같은 것들도 중복되면 빼고 하다 보면 노멀라이제이션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테이블은 작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보면은 실제 디자인에서는 키 애트리뷰트가 아닌 그런 다른 애트리뷰트로부터 펑셔널 디펜던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로 나온 게, 예를 들어서 employee entity, 즉 예를 들어 한 사람의 그런 정보, 한 사람의 직원의 정보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직원이 사실 이게 employee라고 볼 것도 없이 그냥 아까 우리 그 instructor department 얘기를 보면 거기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가 존재하는 위치는 이 부서가 그 키 애트리뷰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여기서 그래서 펑셔널 디펜던시가 생겨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 아까 인스트럭터 디파이트만 합쳐져 있던 것이 나오는 것처럼 따로 엔티티 셋을 가지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좀 당연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지금 쪼개려고 하고 있었는데 안 쪼개는 경우도 현실에서는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Non-normalized schema for performance 성능상의 이유로 쪼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전에 프리리퀴짓이라는 그런 테이블을 가지고 있었는데 프리리퀴짓이 어떤 걸 가지고 있었냐? course ID 자 프리리퀴짓 다시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테이블에서 프리리퀴짓 테이블은 대략 대충 이런 정도의 테이블 정보가 가지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얻어내려면 결국에 가지고 있는 정보들과 콜스, 릴레이션과 조인 오퍼레이션 등을 해서 우리가 그 디테일한 정보들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 이게 테이블이 작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우리 학교만 예시를 들어도 우리 학교에 있는 학과가 몇 개며 그 학과에서 열리는 과목들이 몇 개며 그런 것들을 다 테이블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조인 오퍼레이션 한다라고 하면은 그 모든 테이블들을 다 비교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테이블들 워낙 잘게 잘라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이제 옵션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그냥 노멀라이제이션 하지 않고 하나의 테이블에 그냥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뭔가 조인 현상 같은 것을 할 때 생기는 그런 이제 오버헤드들은 무시가 될 수 있죠. 이미 테이블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테이블들은 작게 만들고 대신에 한번 그 연산을 할 때 그 연산 결과를 뭔가 우리 전에 배웠던 메터럴라이즈드 뷰로 만들어서 이거를 디스크에 그 테이블 자체를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이걸 디스크에서 그냥 불러오기만 하면 되니까 계산은 필요가 없겠죠. 다시 읽을 필요가 없고 다시 연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아래 걸 더 많이 쓰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요즘 또 워낙 스토리지나 이런 것들이 좋아져서 이해 방법도 현실성 있는 그 해답이라고 보여집니다. 오케이? 그 중간 그 슬라이드가 날라갔어요. 미안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 챕터 7 지금 끝났습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쓰고 그리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디자인을 해야 되냐를 배웠는데 이 다음부터는 뭔가 되게 막죽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거는 요새 많이 안 쓰는 것 같고 XML 이런 것들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프로젝트로 앱을 만드는 그런 앱이 있었으면은 하는 게 좋았을 텐데 사실 우리 SQLite 쓰고 그런 것들을 대충은 한번 해봤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모바일로 만들고 HTML로 만들고 이런 거 따로 하지 않을 겁니다. 별로 그렇게 심화적인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냥 실습이 많은 그런 챕터이기 때문에 넘어갈 것이고 그리고 챕터 10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학원 수업에서 다룹니다.
학생들이 원하면 커버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 부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원하면 얘기해 주시고 이 데이터 애널리틱스에서 OLAP 그러니까 뭔가 분석하는 그런 거나 데이터 웨어하우징, 데이터 마이닝 이런 것도 보통 대학원 가서 배웁니다. 오케이? 아니면 데이터 마이닝 자체로만 새로운 과목이 하나 열리게 원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고 그래서 우리는 챕터 12부터 데이터 내부를 이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오케이? 챕터 12도 제가 슬라이드 몇 개만 지금 설명을 하고 건너뛸 겁니다. 그렇게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아서. 지금부터 조금 더 머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오늘까지는 괜찮겠지만.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컴퓨터들을 보통 보면 D램이 꽂혀있죠, 메모리. 그쵸? 전원 나가면 D램에 있는 것들 다 그냥 날아가죠. 그쵸? 그런 것들을 발로타일 스토리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휘발성 스토리지. 그리고 밑에 논발로타일 스토리지라고 해서 이제 흔히들 그냥 우리 컴퓨터 사거나 노트북 사거나 혹은 아니면 뭐 스마트 기기들 살 때 보면 휴대폰마저도 이제 하드디스크든 아니면 뭐 SSD든 몇 기가 들어있다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저장 장치들을 보통 논 발로타일 스토리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발성 매체,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보통은 우리가 세컨더리 스토리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D램 같은 경우가 그냥 메인 메모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실 발로타일 스토리지에는 CPU 옆에 붙어있는 뭐 캐시들, LR2, L3 캐시들 이제 이거는 컴퓨터 구조 시간에 배우실 텐데 그런 것들도 다 휘발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요새는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전반적인 많이 쓰이는 것들에 대해서 일단 먼저 배웁시다. 그래서 결국에 스토리지 미디어를 고를 때 뭘 기준으로 골라야 되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스피드,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저장할 때 그 코스트, 그 다음에 스토리지의 릴라이어빌리티, 즉 뭔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 그런 것들 다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게 이제 스토리지 하이어러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CPU가 여기 붙어 있겠죠. D램, SSD, 하드. 요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C나 이런 거. 네, 테이프는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건데 요새 이것도 잘 못 보죠. 사실 하드디스크. 그래도 우리 학교 와서 처음 봤습니다. 제 컴퓨터에서. 그렇고 보통의 경우는 이런 하이어러키가 있고 위로 갈수록 빨라요. 그리고 비쌉니다. 그리고 비싸다 보니까 사이즈가 작아요. 얘들은 해봐야 메가바이트 단위, 몇십 메가바이트 단위로 있을 거고 D램은 요새 얼마까지 나왔지? 128까지 나왔나? 하여튼 하나당 아마 64기가 아니면 128기가일 텐데 모르겠습니다. 요새 컴퓨터를 안 사서 얘는 테라바이트 단위로 나올 것이고 얘도 테라바이트 단위로 나오고 있죠. 워낙 요새 SSD가 싸기 때문에 요새도 2TB도 20만 원 이내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보통은 하드디스크까지 잘 안 쓰려고 하죠. 자, 빠른 미디어들 아까 얘기한 뭐 D램이든 캐시든 이게 이제 프라이머리 스토리지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세컨더리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저장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용량당 가격이 싼 녀석들을 보통 이제 세컨더리 스토리지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 마그네틱 디스크 이 세컨더리 스토리지는 특히 이제 우리가 느꼈을 때 참아줄 만한 그런 성능을 가진 그런 녀석들이 돼야 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뭔가 tertiary 스토리지, 즉 세 번째 이제 스토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데이터 센터 같은 데서나 쓰는 마그네틱 테이프, 막 로봇 암이 막 여기저기 꽂아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마그네틱 테이프인데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나중에 데이터 센터 가시면 그때 고려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컴퓨터 조립을 좀 한 사람들이면 익숙할 만한 그런 이제 용어들인데 SSD나 하드디스크 꽂을 때 이제 그런 인터페이스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옛날까지 요새도 쓰이긴 하지만 많이 쓰인 게 SAT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새 많이 쓰이고 있는 건 NVMe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PCI 가지고서 이렇게 PCIe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스토리지 디바이스인데 월등히 빠릅니다. 월등히 빨라요, NVMe가. 그리고 SAS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되고 SATA3도 성능이 좋긴 하지만 이런 게 있었다고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스토리지 같은 거 이제 꽂으면 SSD든 하드디스크든 메인보드에다가 바로 그냥 꽂잖아요. 근데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는 SAN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NAS라고 해서 네트워크 어태치 스토리지라고 해서 그 스토리지끼리 왕창 꼽아놓고 그걸 이제 네트워크 연결을 해가지고 접속을 하는 그런 머신들이 있는데 이런 게 있다. 일단 알아주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에서 크게 우리가 공부할 것에서는 크게 고려하진 않습니다. 원래 사실 챕터 12에서는 하드디스크가 메카니컬 암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메카니컬 암이 디스크 돌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를 읽는 건데 그런 것까지 원래 챕터 12에서는 커버를 합니다. 그걸 설명하는 것까지. 근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요새 하드디스크 잘 안 씁니다.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노멀 플래시가 있고 랜드 플래시가 있다고 하는데 보통 랜드 플래시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싸니까. 그리고 용량도 크니까. 그리고 이제 페이지 단위로 읽는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페이지 사이즈는 500CB부터 4K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 일단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알아두시면 좋고 그리고 성능은 20 마이크로세크부터 100 마이크로세크까지 리드 성능을 보인다. 하나의 4K를 읽을 때 20 마이크로부터 100 마이크로 정도 걸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생각보다 큰 차이는 없다 이겁니다. 시퀀셜 리드와 랜덤 리드는. 왜냐하면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아까 하드디스크는 이제 메카니컬 안 가지고서 읽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옆에 있는 연속돼 있는 데이터를 읽으면 이 기계적인 팔이 별로 움직일 필요가 없는데 랜덤하게 읽으면 팔이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 움직이는 자체가 워낙 오버가 크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SSD는 그 연속적으로 읽는 거나 랜덤 리드를 하는 거나 성능 차이가 크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페이지는 그러니까 SSD에서 이제 뭔가 우리가 데이터를 쓸 때 같은 곳에 일단 한 번 쓰는 것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레이저라는 그런 연산이 있는데 그걸 하기 전까지는 데이터를 덮어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있다는 걸 알면 됩니다. 지금 너무 하드적인 얘기를 해서 되게 비비 시간에 왜 그런 소리를 하지 싶을 수도 있는데 그냥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런 게 있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SSD 라는 게 있는데 아까 얘기한 이제 SATA와 NVMe PCIe가 있죠. 보시면 SATA 쓰면은 한 500MB/s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PCIe로 연결이 되면은 3GB까지 성능이 훨씬 좋아요. 최근에 이런 게 있다. 이거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레이즈라는 연산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SSD에다가 데이터를 막 썼어요. 근데 SSD가 덮어쓰기가 안 돼요. 그냥 카피용 라이트 형식으로 새로운 데 다시 쓰고 다시 쓰고 다시 쓰고 이렇게 해야 업데이트가 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SSD 얼마 못 쓰고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레이즈 연산이라는 걸 하는데, 이레이즈 연산은 우리가 4K 단위로 썼다고 해서 4K 단위로 이레이즈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범위가 있어요. 지울 수 있는 그런 범위가. 그래서 typically 256kb에서 1MB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4K 단위로 우리가 데이터를 쓰니까 64개에서 얼마요? 256개. 그다음에 하여튼 이 정도 분량을 한 번에 그냥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 써 있구나. 128이 아니라 64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느립니다. 일단 이게 일어나면 그리고 다른 데 쓸 수 없기 때문에 느려요. 그냥 이걸 피하는 그런 연구도 많이 하고 있죠. 어쨌든 굉장히 느리고 피해야 되는 연산이다, 이레이저 블락은. 그리고 뭔가 이제 리매핑이라는 걸 하는 거는 결국에 아까 그런 이제 이레이저 연산을 할 때 이 이레이저 연산이 왜 일어나냐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플래시가 공간이 있어요. 막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데이터를 여기 거의 다 채웠는데 유효한 거라고는 사실 지금 빗금친 부분만 유효하고 이 나머지 부분은 사실 우리가 더 이상 쓰지 않는 그런 부분이 돼버렸어요. 그 경우에 이 남은 부분들을 재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지금 안 쓰는 부분들, 이 유효한 부분도 말고. 그럴 때 이 부분들은 다른 영역에다가 써줘요. 다른 새로운 영역을 할당을 해서 거기다가 써주고, 이 이레이저 연산을 통해서 얘들을 다 리셋해주고, 그리고 그 새로 써진 것을 매핑하는 거를 리매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플래시 트랜슬레이션 테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겠죠? SSD나 플래시 메모리의 내부를 아주 딥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알아야 되는 건 성능, 대략 한 마이크로 세크 단위로 성능이 있다. 20에서 뭐 100 정도 그런 레이턴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런 PCI 통해서 최대 3기가빗 바이트/세컨드까지 그런 성능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는데, 사실 이런 디테일한 거는 그냥 한번 들어나 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들어만 주시면 돼요. 막 이걸 외워야겠다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이제 SSD에서 성능 어떻게 되냐? 1초당 몇 번의 I/O가 발생을 하는가 가지고서 이제 성능을 잽니다. 그래서 1초당 뭐 10,000번의 리드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10,000 IOPS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라이트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SSD가 패러럴한 리드를 이제 지원을 하고 이런 시퀀셜한 그런 리드라이트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 상당히 최근 그런 정보가 책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거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대충 성능이 2에서 3기가 정도 되는구나 PCI 쓰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책에는 나와 있지만 제가 학부 들어갈 때나 나왔던 하이브리드 디스크입니다. 위에 플래시로 작은 플래시 가지고서 성능 올려주고 밑에 하드디스크로 이제 용량 커버하는
그런 디자인이 하이브리드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새 이렇게 안 나옵니다. 왜냐면 플래시 메모리가 너무 싸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이제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라고 해서 아까 제가 한 128기가나 64기가까지 D램이 아마도 사이즈가 나왔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용량적인 한계가 사실 반도체 그 칩 구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그걸 타파하려고 지금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것저것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텔에서 3D 엑스포인트 미디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최대 512기가까지 메모리 하나 가지고 그렇게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를 만들었는데 얘는 특징이 전화를 꺼도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아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뭐 SSD처럼 쓸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단종입니다. 사실 단종됐어요. 책에는 나와 있지만 단종입니다. 이거는 이제 2019년에 이제 팔리기 시작을 했는데 커머셜리 어베일러블 하게 됐는데 상당히 비싸고 현재는 서버용 컴퓨터에만 꽂을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뭔가 SSD나 하드디스크가 필요하진 않고 그거보다 훨씬 빠릅니다. 사실 거의 D램하고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보이면서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그런 게 있다. 라는 게 있고 그게 아까 이제 스토리지 챕터 12에서 하는 내용이었는데 사실 챕터 12는 레이드다 뭐다에서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근데 제가 그냥 그 중에서 최근 정보를 그나마 반영하고 있는 몇 가지만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 여기서부터가 챕터 13이거든요. 파일 관련된 것들. 근데 여기 시작하면은 뒤에 계속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